아 아. 예. 안녕하세요. 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 것 일주일 동안 간혹 생각 좀 해 봤습니까? 시민성 질환이란 것이 제가 배운 학습 심리학적으로 우리 지금 뭐 배운 거는 고전적 조거나 지난 시간에 이제 도건적 조거나 들어갔으니까 결국 고전적 조거나로 얘기를 하자면 무엇에 해당하느냐 제가 질문했었는데, 자, 오늘 저희 고전지 조건화 관련된 이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론부터 하고 여러분이 이론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금방 얘기한 그 시민성 질환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시민성 질환이 곧 무엇이라고 고전적 조건화를 얘기할 수 있는지 이론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교재 96쪽에 보면은 조건 형성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극 대체 이론이에요. 자, 제가 화면 공유로 가서 자, 첫 번째 자극 대체 이론. 이건 파블로프가 소개한 이론이에요. 이 자극 대체 이론은 즉 과연 CR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 97쪽에 그림 3-13 보시면 그림들이 A, B, C, D 나와 있는데 우리 신경계에 뭐 구체적으로 뇌라 얘기해도 될 테고 신경계에 US 자극에 노출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 시스템이 있겠죠. 뭐 US를 표상하는 이렇게 얘기해도 줄 테고요. 그러면 그 US에 반응하는 그 부위는 UR을 음, 생성해낼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바로 우리가 앞서 배운 자연 선택이란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화된 행동, 즉 진화의 산물로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그릴까요? 각각 그리지 말고. 그리고 CS 혹은 뭐죠? 중성 자극이 되겠죠. 처음에는 거기에 노출되어지면은 분명히 신경계 안에 구체적으로 뇌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 CS를 표상하는, 하려면 CS에 반응하는 부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고전적 조건의 기본 절차라는 것은 CS 혹은 NS, US 이게 두 개가 수반되어지는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면은 이 NS가 CS화 되어서 즉 CS에 대해서 CR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으로 인한 어떻게 이 두 자극이 수반되어지는 것에 노출됨으로써 즉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즉 NS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행동의 변화, 즉 CR 반응이 나타난다. 즉 US에 대해서 나타나는 UR과 유사한 CR 반응이 나타난다. 이것이 고전적 조건화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수반되어지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둘 간에 연결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는 이 CS, 즉 NS가 CS화된 이 자극에 노출되어지면 이 통로를 통해서 유발되어지는 것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CR이다. 그렇기 때문에 UR과 CR이 이것이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극 대체, 즉 이 CS가 US를 대체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파블로프가 소개한 이론입니다. 즉 이 CR이란 무엇이냐? 바로
CS가 US를 대체해서 UR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위가 이렇게 연결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 덕분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가소성을 플라스틱이라는 단에다가 ITY를 붙여서 플라스티시티를 번역한 말이에요. 즉 신경계가 구조 그리고 그에 따라 기능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라는 경험으로 인해서 이 두 부위들 간에 말 그대로 연결이 생겨났어. 즉 구조적으로 변함으로써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특성 자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연결은 여러분 뉴런 신경세포 배웠습니까? 신경세포 뉴런 같은 말인데 세포체가 있고 그게 이렇게 돌기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그중에 또 가장 긴 돌기가 있고 이 가장 긴 돌기는 그 다음 세포의 이런 짧은 돌기들하고 또 연결을 맺어서 또 그 다음 세포의 긴 돌기는 또 다른 세포로. 그래서 이 A라는 세포에서 신호 처리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가장 긴 돌기를 통해서 전기 형태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그 다음 세포의 이 짧은 돌기, 이 가지돌기를 하는데 가지돌기로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되고 그럼 그 신호들이 수렴되어서 세포체에서 처리된 다음에 그것이 또 이 가장 긴 돌기 축삭이라는데 이걸 통해서 전기 형태로 신호를 다음 세포로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렴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부위를 즉 가지돌기의 끝부위와 그다음 죄송합니다. 축삭돌기의 A라는 세포의 축삭돌기 끝부위와 B라는 세포의 가지돌기 사이에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는 이 부위를 시냅스라고 그래요. 결국 여기서 제가 크게 신경가소성이라 했지만 결국 이 둘 사이의 이 연결은 뭐 시냅스 가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냅스에서의 가소성이라는 특성 덕분에 이 둘 사이에 구조적인 기능적인 그러한 변화 즉 연결이 생겨서 이러한 두 시스템 간에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걸 앞서 제가 수반성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부라는 사람이 해부 시냅스라고 해서 명제를 하나 소개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행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이 사람은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보 처리를 가지고 A라는 사건이 전기 신호를 일으키는 물리적 사건하고 B라는 세포가 또 반응하게 되어지는 즉 결국 전기 신호가 될 텐데 그런 물리적 사건 사이에 함께 반응하게 되면은 이 fire를 하는데 이 fire가 바로 이런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fire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함께 반응하게 되면은 wire together 둘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어디 이 명제가 시냅스에서의 이러한 물리적인 두 사건 간의 수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자극 대체 이론에서 이것이 두 시스템 간에 또는 CS에 대한 표상과 US에 대한 표상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소성이라는 특성 덕분에 해부가 소개한 바로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결국 fire together, wire together는 우리가 지금 행동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수반성 경험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대상으로 수반성이라는 개념은 개체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해부가 얘기한 wire together, fire together, wire together는 A라는 B라는 뉴런 세포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앞서 제가 감각 사전 조건 형성하고 잠재적 억제를 비교를 하면서 왜 감각 사전 조건 형성에서는 잠재적 억제가 안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지금 얘기하려는 것 중에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얘기했던 걸 하나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감각 사전 조건 형성은 복합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즉 달리 잠재적 억제와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잠재적 억제 현상은 복합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복합 자극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것이 사전 경험, 즉 고전적 조건화에 해당하는 그 경험 이전에 경험한 그 복합 자극이 오롯이 고전적 조건화 절차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수반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복합 자극 자체는 잠재적 억제 현상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감각 사전 조건 형성에서는 그 복합 자극이 오롯이 고전적 조건하에 다시금 US와 짝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 자극 중에 일부가 고전적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복합 자극, 사전 경험으로서의 복합 자극하고 실제 고전적 조건하에서 US와 짝지어진 자극은 동일한 자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재적 억제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잠재적 억제냐 감각사전 조건 형성이냐, 이건 결국 수반성의 문제예요. 동일한 자극이 사전 경험으로서 노출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 이후에 고전적 조건에서 다시 노출되었느냐, 그럼으로써 그 유기체가 경험한 토탈 그런 자극에 노출된 경험상으로 볼 때 무조건 자극과 바로 조건 자극 또는 조건 자극들 사이에 수반성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잠재적 억제 현상도 일어나고 잠재적 억제 현상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고전 조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감각 사진 조건 형성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야. 결국은 잠재적 억제든 감각 사진 조건 형성이든 고전적 조건에서는 수반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수반성이에요. 바로 그걸 해부는 시냅스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토대로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여러분이나 저하고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이 맺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Fire together. 함께 경험했느냐. 그 경험이 나의 생존과 더 나아진 번식에 유리하냐. 유리한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wire together. 계속 만나고 연인관계도 되고 이성이라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부모 자식 간에도 파이어 투게더 하느냐. 그러면 그 연결이 굳건해질 테고 그 관계가 서로 부적응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여기지면은 뭐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을 끊는 거예요. 바로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즉 고전 조건은 수반성이 핵심이에요. 바로 이 연결이 그러한 수반성에 의해서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는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제로 대변되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생기는 거. 그것이 왜 가능하냐? 바로 신경계가 변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우리 개체 수준에서 행동으로 얘기하자면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성질 때문이다. 즉, 수정된, 진화된 수정 가능성 때문이다.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 뭐예요? 바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이 신경계에서는 가소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9쪽에 고순위 조건 형성. 자, CS1에 대해서
반응하는 CS1 부위가 있고 그것이 US를 표성하는 부위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때 CR1이 나타날 텐데 CS2라는 자극에 CS1하고 수반성이 있게끔 그렇게 제시되면은 CS2에 대해서 표상하는 부위하고 이 부위 연결이 생겼어. 이제는 CS2에만 노출되더라도 2라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윈 조건 형성을 가지고. 인간의 경우에는 이 고스윈 조건 형성이 적용되어지는 부위 많다. 왜? 언어, 즉 서술 지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언어, 연어처럼 보이는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고순위 조건 형성 소개할 때 편견을 예를 가지고 소개했었어. 자, 두 번째 교재의 100쪽에 보시면 준비 반응 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리, 음식을 같이 경험해서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소리만 듣고도 침이 나오고 음식이 주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소리에 대해서 처음에 음식과 짝지어지기 전에는 침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소리와 음식이라는 사건에 수반성이 높게 빈번히 노출되어지면은 이 소리에 대해서 이제는 음식에 대해서 나왔던 침, UR과 동일한 침 CR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소리는 CS가 되어지고 침은 CR이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즉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바로 이 침 분비 반응은 이제는 음식이 출현하기 이전에 벌써 나타나요. 그럼 이 소리 CS 이거는 CR, 음식은 US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 소리는 자극 S, 침은 행동, 반응 R, 그리고 음식은 무조건 자극으로서 S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침이라는 행동은 음식에 대해서 준비 반응으로서 바로 우리의 유기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반응이다. 그것이 CR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준비 반응 이론이에요. 9번째 동영상 도구적 조건화와 관련해서 SRS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조건화된 상태에서 SRS 소리, 침, 음식이라는 이러한 사건의 연속을 보면은 결국 이 US에 해당하는 음식은 침이라는 행동을 계속 소리에 대해서 유발되게끔 강화시키는 강화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침을 흘리면 음식물이 주어짐으로써 침 흘리기 행동이 계속 꾸준히 소리에 대해서 나타나게끔 하기 때문에 정적 강화효과가 되는 거죠. 그 이때는 정적 강화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리와 음식 사이에는 뭐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났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도구적 조건화가 일어났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즉 소리는 CS인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준비 반응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결국은 같은 게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도 얘기했지만 다 배우고 보면은 고전 조건화나 도구적 조건화나 결국 수반성으로 인해서 내가 반응을 또는 행동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에 대해서 반응 행동이 일어남으로써 유기체에게 그것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이상 이것 이하도 없다. 즉 좀 전에 자극 대체 이론 얘기하면서 수반성이 전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도구적 조건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수반성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천적 적응 기제인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뿐만 아니라
자연 선택에 있어서도 수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서는 수반성이라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수반성 개념이 그대로 적용돼요. 뭐 유기체가 우연히 갖고 있는 유전적 특질이 특성이 그 유기체가 지금 살아갈 환경에서 조건과 수반성이 있냐는 거죠. 두 개 만나는 거예요. 즉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유기체에게 생존과 더 이어서는 그 동일한 유전자를 번식하는 데 유리하다면은 그 유전자는 계속 진화란 이름으로 남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되겠죠. 침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안 나온다. 그럼 침이라는 행동은 안 나타날 거예요. 즉 도태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손다이크 고양이가 문제상자 안에서 고리를 당기면 당길수록 고리 당기기가 정적 강화되어지죠. 그 위에 생선을 먹게 되니까. 그런데 고리 당기기 행동이 뭐 선택되어지면 될수록 고리 당기기 이외의 그 이전에 했던 다른 행동들은 문제 상자라는 특정한 환경 내에서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서 유기체가 처한 특정한 환경 안에서 수반성이라는 말을 빌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수반성이라는, 즉 만남이라는, 달리 얘기하자면 인연이라는 인연이라는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하나는 선택되어지고 도태되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그 유기체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바로 자기들이 적응해 나가는 생태학적 그런 적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학적 환경이 되겠죠. 그것이 좁게는 한 지역, 넓게는 뭐 하나의 뭐 대륙, 더 넓게는 지구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고양이에게 고리 당기기는 선택되어지고 다른 행동은 도태되어지는 것은 어느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이 도태되어진 거야. 바로 문제상자라는 그 환경 하에서 행동이 도태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 조건하든 도구적 조건하든 자연 선택이든 다 하나 메커니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심리학 안에서 이론이 가장 많은 심리학 하위 분야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통계를 내거나 뭐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격 심리학 같은데 이론이 참 많죠. 그만큼 이론이 많다는 것은 음, 설명을 잘 한다, 뭐 이론이 발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그 설명하고자 하는 성격이라는 그 개념을 잘 모른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학습 심리학 어떻습니까?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 결국은 자연 선택까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다 일이관지 설명하는 거. 어떤 게 이론으로서 더 효율적입니까? 자, 여러분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14세기 그런 수도사 오컴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컴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좋은 이론이란 최소한의 개념으로 최대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이론이다. 즉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달리 하면 경제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좋은 이론의 경제성, 효율성. 자, 어떤 이론이 그걸 이제 오컴의 면도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어떤 이론이 좀 더 타당하고 좋아 보입니까? 그건 뭐 개인의 취사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준비 반응 이론 얘기하다가 다른 도구적 조건화에도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에도 확장해서 연결되는 부위를 얘기하면서 지금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되어지는 좋은 이론의 경제성, 효율성을 얘기하게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준비 반응 이론. 고전적 조건화에서 CR이란 도대체 무엇이지 얘기할 때 아까 자극대체 이론, 파블로프의 자극대체 이론은 UR고 CR이다. 즉
CS가 US를 대체하기 때문에. 준비 반응 이론에서는 CR이란 것은 뭐 뒤에 따라올 US에 대해서 유기체를 적응적이게 해주는 준비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이 도구적 조건화까지도 설명이 되어지고 바로 SRS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SRS 이렇게 보자면 이것이 결국 뭐다? 고인 조건화뿐만 아니라 도구적 조건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결국 이들 간의 수반성의 문제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자연 선택까지도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예요. 수반. 흔히 하는 얘기로 만남. 불교적 용어로는 인연. 그것에 의해서 그 유기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냐? 그 만남, 수반성, 인연, 관계는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적응적이다 여기지는 그 행동은 계속 나타난다. 그 만남, 수반성, 인연이 그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냐? 그러면 그 만남, 그 인연, 수반성은 더 이상 유지 안 된다. 그것이 부적응적이라면 치료를 하자.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만남, 인연, 수반성을 바꿔라. 그것이 역조건 형성. 그리고 소거, 혐오 치료, 노출 치료, 비알리티, 체계적 둔감화, 그리고 이후에 볼 도구적 조건화에도 이름만 달랐지 결국은 수반성 바꾸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뭐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이론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돼 있고 제 기질상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상 저희 행동 반응 경향성이 이런 쪽으로 강화되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클리어하고 설명력이 넓고 저 확장성이 높고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여기지는 이런 이론을 보고 공부하고 좋아하게 되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런 성격 심리학, 심성주의. 이 심이 마음 심이지만 이게 발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자가 이것이 씨앗이란 의미가 있는 한자로 하자면 인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질인이 아니라 어떤 씨앗이란 뜻이거든요. 이 자가. 이거는 필발자예요. 한자말로. 즉 심성주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격이란 이름으로 여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뿌리가 된 생각이에요. 이걸 토대로 나타내는 게 성격 심리학 같은 것, 발달 심리학 같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아까도 이제 이론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보면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제가 제 머리는 못 따라가겠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좋은 이론의 크라이티리언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제 개인적 성향으로 볼 때, 뭐 제가 타고나고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결국 그런 식으로 행동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겠죠.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심성,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행동주의는 행동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 생각과 사고는 행동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즉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이와 맥락을 달리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보면 저를 알고 얘기하는 소린가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많고 내 생각이 틀렸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101쪽에 보상 반응 이론. 자, 자극 대체 이론 그리고 준비 반응 이론, 보상 반응 이론 이것 다 뭐 CR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보상 반응 이론은 자, 이제까지 저는 CR과 UR은 동일하다 또는 유사하다. 그런데 CR 반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UR과 동일하지 않아요. UR보다 강도가 약하거나 UR만큼 일관적으로 안 나타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UR보다 강도가 약하거나 UR보다 비일관적으로 들쑥날쑥한 것은 아까 자극 대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CS에 노출되어서 fire together, wire together에서 이렇게 연결이 생겨서 나오는 반응이 CR이라면은 이 연결이 그죠? US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한 다리를 걸치게 되니까 이 연결이 뭐 퍼펙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때 나온 CR은 US에서 나오는 UR보다는 강도가 약한 경우도 있고 US에서 나오는 UR보다는 그것이 비일관적일 수 있겠다. 즉 안 나올 때도 가끔 있을 수 있겠다. 왜? 한 다리 더 걸치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CR과 UR이 반대 방향인 경우가 있어요. 아예 다르게 나와요. 약하거나 비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CR과 UR인데 US를 썼네요. CR과 UR이 아예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지금 이거 자극 대체는 설명 못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 도대체 CR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상 반응 이론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 보상 반응 이론은 그 핵심인 즉 준비 반응 이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UR과 그 반응이 거꾸로 나타나는 CR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론이에요. 향정신성 약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상응하는 UR 반응이 나타나요. 생리적인 그런 지표상의 변화가 일어날 테고 환각이나 쾌감 뭐 이런 것들, 망상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어쨌든 UR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이 약물 할 때 뭘 씁니까? 뭐 주사기를 씁니까?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합니까? 내가 내 혼자서 하는 어떤 골방에서 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같이 따라와요. 즉 복합 자극으로 따라와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CS가 되어서 UR과 유사한 CR을 일으켜야 되는데 유사한 반응이 아니라 이 UR과는 반대되어지는 다른 반응을 일으켜요. 즉 이때 UR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UR 반응은 예를 들어서 민감해진다. 그런데 이 복합 자극 중에 무엇이 되었던 아니 이 복합 자극 전체가 되었던 이 중에 일부가 되었던 한두 개 되었던 두세 개가 되었던 그 CS에 노출되어지면은 그 CR 반응으로서 내성이라 얘기하는 둔감화에 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완전히 UR하고는 반대죠. 그런데 어느 날 약물을 하는데 같이 하던 멤버 중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낯선 예, 낯선 사람이 같이 합류해서 하게 되었어요. 아니면 주사기가 다른 형태로 바뀌었어요. 골방이 아니라 친구 방에서 하게 되거나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CR 반응으로서 내성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 약물의 농도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쾌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량을 조금씩 높여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높아진 용량을 그대로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타인이 합류하거나 주사기가 바뀌었거나 골방이 아닌 곳에서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바뀐 상황은 CS가 아닌 거죠. 새로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 몸에서는 이러한 내성이 안 생겨서 이 점점 높아진 약물에 대해서 내 몸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바로 이 약물이 치사량이 되어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기존의 CS 상황에서는 내게 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US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UR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높여왔던 약물의 준비 반응으로서 딱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높아진 용량이 나에게 치명적이지 않았는데 바로 동일한 그런 약물을 쓰는데 이제는 낯선 자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됨으로써 CR 반응이 안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준비 반응으로서 내성이 안 생기니까 이 점점 높아진 이 약물이 치사량이 되어버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약물이 불법이지만 많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국가나 지역 사회에서는. 이때 바로 이 CS화된 복합 자극 또는 자극에 의해서 나타난 이 CR 반응이 바로 보상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보상 반응 이론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 치사량으로 인해서 죽여버린 경우는 보상 반응이 안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물 상용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점점 많아진 약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UR 반응도 경험하고, 그렇죠? 그 이전에 약물과 짝지어진 이러한 복합 자극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자극들이 CS가 되어서 CR 반응이 나타날 때 그 내성이 생겨나는 것은 이런 치사량에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 보상 반응으로서의 CR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아까 치사량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이 CR이 보상 반응으로서 못 일어났어. 즉 CS의 성격이 바뀌었어. 달리 하면 CS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CS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보상 반응 이론이야. 그런데 골자는 준비 반응이랑 동일해요. 단지 이 경우에는 CR과 UR이 반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교재. 102쪽에 보면은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이 있습니다.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교재에 어디 있냐면은 105쪽인데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은 앞서 모형들은 CR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고,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은 어떤 자극이 CS가 될 수 있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앞서는 CR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고, 지금 보려는 레스콜라 와그너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자극이 CS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좀 전에 얘기한 105쪽입니까? 거기 보면은 공식으로 표현됐는데 델타 VN equal C 갈로 람다 마이너스 VN 빼기 1 이렇게 공식을 세우고, 바로 여기서 델타 VN이란 학습의 양이다. 즉 그 시행에서의 연합 강도 변환 양이다. 그 해당 시행에서 연합 강도 델타니까 변화량이다. 공식 나오니까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 수준에서의 내용은. 지금 연합 강도 나왔죠. 이 연합 뭡니까? 바로 수반성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C는 US
CS와 US의 특성을 기초로 한 상수예요. 상수. 이 다 교재에 있는 건데 제가 다시금 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람다는 US가 일으킬 수 있는 학습 총량이에요. 그리고 BN- 이런 바로 직전 그 해당 시행했는데 바로 직전 시행까지 일어난 학습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US가 일으킬 수 있는 학습 총량을 뭐 100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바로 처음 시행에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0 빼기 0 하게 되면은 이 값은 100에 상응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 상수가 얼마냐에 따라. 그런데 한 시행, 두 시행, 세 시행 할 때마다 바로 이전 시행에서 일어난 학습량이 어쨌든 존재하게 되니까 이 값이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100에서 이 값을 빼게 되니까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니까 정해져 있고 이 값은 점점 줄어들어요. 즉 뭐? 해당 시행에서 연합 강도 변화량은 점점 줄어들어. 이것이 바로 학습 고성상에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 곡선을 표현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NS가 어떻게 CS가 될 수 있지? 이 공식에 따라 즉 각 시행마다 이 델타 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CS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아니면 완만해진다. 즉 CS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고전적 조건에서 수반성으로 인해서 그 중성 자극이 어떻게 CS가 될 수 있는지 이 델타 값, 이 값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교재 읽어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 C값, 이것을 뭐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값을. 그게 이 이론의 뭐 한계라면 한계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현상 중에 몇 가지 설명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이 이 이론의 단점이랄까 한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을 많이들 소개를 해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과학적 크라이티리언 토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여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근대 과학의 뭐 아버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신은 우주를 수학으로 썼다. 신은 우주라는 책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썼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학을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을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하나의 준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스콜라 와그너를 말 그대로 심리,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현상에 수학을 적용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으로 해보고 싶어서 일레스콜라 와그너 모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많이 상대적으로 앞서 봤던 이론들보다 많이 언급된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질문.
시민성 질환이란 고전적 조건하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오늘 이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 답을 생각하는데 뭐 팁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US에 대한 UR은 진화로 설명되는 것이고 고전적 조건의 핵심이란 CS와 US에 함께 노출되는 것,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그렇고 이제 CR 반응은 CS에 대해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으로서 UR과 동일하다. 그렇다면은 시민성 질환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시민성 질환은 CR에 해당합니다. 시민성 질환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하면은 뭐 UR로서 진화된 행동으로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우리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시민성 질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후천적 기제, 학습에 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고전적 조건화 중에 후천적 기제, 학습으로 인해서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의 하나로서 시민성 질환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CR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그 메커니즘, 제가 설명한 그 논리를 딱 이해하게 된다면 이 시민성 질환이 CR이라는 것은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성 질환이 CR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다루어온 내용, 1장부터 다룬 내용들을 그냥 한눈에 한 손바닥에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오컴의 면도날, 이론의 경제성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탁 알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학습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심리학, 복잡한 이론들이 맞는 그런 심리학도 여러분의 그 도시간에 다 통합시켜서 나름 다양하게 얘기한 이론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좀 다른 이론하고 맞지 않겠구나 이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민성 질환은 뭐 다른 분야에서 아까 심성 얘기하듯이 성이라는 것이 발현돼서 일어난다. 시민성, 마음이 원인이 되어 신체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즉 서술 지식이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비서술 지식에 해당하는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엉터리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 다른 동물에게서는 우리만큼 서술 지식이 없고 서술 지식이 없는 동물들도 비서술 지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적응적 행동, 진화된 행동과 고전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번식하고 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왜 인간에게만 국한해서 그러한 서술 지식에 방점을 찍고 그런 소위 정신이니 마음이냐는 데카르트적 그러한 이원론에서 아까 얘기한 심성주의, 인본주의 공유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왜 마음이라는 그런 유령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정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행동상에 신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나온 용어가 시민성 질환인데 이걸 학습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CR인 거예요. 그것이 소위 아까 얘기한 내적 자극으로서 어느 형태로 나타나면은 서술 지식으로서 CR인 거예요. 바로 그 서술 지식의 CR을 학기 초에 얘기했던 조건 자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조건 자각.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보여드렸던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 자유의지 선택이란 것은 서술 지식으로서의 조건 자각이고 그런 자유의지 선택이 우리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의 엉터리 없는 소리, 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유의지 선택이라는 그러한 조건 자각으로서의 서술 지식, 그러한 착각이 우리에게 낳는 결과가 바로 통제감 착각, illusion of control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이클 시어머의 자기 기만의 패턴성 동영상 참고하시라 했죠.
안 보신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시민성 질환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훌쩍 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